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후폭풍을 겪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오늘까지 재신임이나 사퇴 요구가 있으면 당원 투표를 진행해서 따르겠다라는 건데 대신 양측 모두 정치 생명을 걸자라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 역시 합당 내용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국민의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 발언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직을 걸고 하라. 참 실망스럽네요.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역제안인 셈인데요. 지금 왜 이 제안을 했다라고 보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이런 논란, 소모적 논쟁은 그만두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당내에서는 두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번 얼마 남지 않은 지선에 주자로서 출마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중도층 소구력을 위해서 전략상 강한 메시지를 내는 이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징계와 관련된 그 감정적 대응을 하신 분들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 대응 중에 하나가 사퇴하거나 또는 뭐 재신임해라, 재심 투표해라, 두 개는 다 사퇴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뉴스에서 나왔듯이 당협위원장들도 당무감사위에서 이분들은 사퇴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공고했는데도 지도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하면 안 되겠다라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좀 안정화시키고 있는데, 선거 임박해서 당 지도부를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감정적 대응 아니냐라는 생각 끝에 나온 본인의 결단이라고 보고, 물론 저는 장 대표의 저 말은 안 했으면 좋았는데 재심 투표를 할 이유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하도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만하자라는 취지의 함의가 들어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또는 기대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는 또 사퇴 논의가 볼물 터지듯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 전에 저렇게 나오는 부분은 상당한 감정적 대응으로 익힐 부분이 있어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에서 이제 그만하자, 자제해달라 이런 말인 것 같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까지 누가 제안을 하면 또 사실은 유효한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세요? 제안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제안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치 생명을 걸고 나한테 요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원 배지 뗄 각오하고 나한테 덤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뭐 오세훈 시장 같으면은 시장직을 걸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오늘까지 재신임 그 투표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점잖게 얘기하면은 좀 조용히 해달라 이런 뜻이겠지만, 좀 거칠게 얘기하면 입 닫아라 이렇게 협박하는 거나 다름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본질적으로 왜 이 논란이 생겼느냐를 보면은요, 이건 단순히 한동훈 전 대표 살리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의원이나 현직 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 거의 지방선거 참패로 가는 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위기감의 발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나를 흔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도를 보면은 지금 얼마나 초라한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요구들은 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요구들을 어떻게 꽉 눌러놓고 선거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최소한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만나서 설득을 하든 어떤 방향이든 쇄신의 방향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안심을 시켜줘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조용히 하라 이런 방식으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도부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 근데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선거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그 전에도 이런 식으로 당을 조용히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그럼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뭐 사퇴 요구라든가 재신임 요구는 뭐 당분간
사그라들 거라고 그렇게 보시는지.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퇴 요구하거나 재심 요구한 분들도 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구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럴 바에는 사퇴해라 이런 취지의 함의가 깔려 있는 거라서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전환하라라는 취지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진정한 사퇴를 요구한다 그러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현 시국에서. 따라서 그 부분은 이 정도로 서로 간의 함의를 받아들이고 또 이해했으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 이 부분은 아마 다들 이해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목소리 있을 수 있죠. 좀 더 당 지도부에서는 뭐 전략적으로 기조 전환을 해라 이런 부분은 늘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변형된 요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퇴, 재신임 이 부분은 저는 당원들이 볼 때 당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분이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전체적인 이 혼란상에 대해서 선거 목전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당원들의 걱정은 다 대부분 걱정이 있다. 그 걱정의 책임은 누가 있는지는 그 나중에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늘까지 이제 그 뭐 시한을 당대표가 정했지만 사퇴나 재신임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장동혁 대표가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났고요. 이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 나왔는데 영수회담, 그러니까 단독 회담에 대한 이제 요구를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좀 전달을 했고 홍익표 수석도 잘 전달하겠다라고는 했는데 글쎄요, 이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 같으신지 좀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신년 기자회견 때 이 대통령이 밝힌 바가 있잖아요. 지금은 여야 간의 협상을 하거나 여야 간의 머리를 맞대야 될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너무 입법 속도가 느려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대통령하고 장동혁 대표가 만나가지고 입법 속도 올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국회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근데 좀 엉뚱하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와서 나랑 만나가지고 뭔가를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대통령 입장에서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요구하는 것도 지금 뭐 특검들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이 대통령이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신천지 특검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쟁점이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통령이 그동안에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거 이거 더 이상 이미 금도를 넘어섰다.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천지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통일교만 하자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받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자기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단독 회담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존재감을 키운다고 하는 건 결국은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좀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신뢰를 올리는 방법일 것 같고요. 뭐 더 신뢰를 높이자면 지금 당내에서도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중도 확장하고 윤 어게인 세력하고 단절하고 그리고 좀 더 변화하는 당의 모습들, 쇄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더 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부원장님께서는 단독 회담의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입장을 바꿔서 이전에 저희는 이제 소수 정당이잖아요. 더군다나 대통령 말처럼 국회 일은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뭐 기본적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알아서 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일방적인 법안 통과가 지속돼 왔고 대다수의 정당, 특히 조국혁신당을 합당하게 되면 뭐 174석, 180석에 이르는 정당의 여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희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받고 안 받고는 들어보고 나서 판단할 문제지 들어보기 전에 받을 마음이 없어 이 말의 표현인가요? 그렇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여당이 야당이 시절에 야당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을 때도 야당의 대표였던 이재명 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 그렇게 영수회담 제안을 했어요. 수차례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때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국회는 국회에서 알아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민주당의 당대표였는데 그 말은 뭐냐면 대통령이 국정을 조율하거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죠. 현재 대통령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나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잘못돼 가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대통령이 설명해 주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야당 대표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토론이죠. 이게 일방적으로 부탁을 들어달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들어보고 나서 서로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지만 이게 설득이 되고 수기가 되는 것이지 그런 자리도 마련하지 않고 난 어차피 안 들어줄 거니까 너 만날 필요 없어. 체급 키워주면 안 되나요? 체급 키워주면서 나라에 도움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각이 물론 저희가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영수회담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 각자의 위치에 따른 정략적인 판단 넘어서서
이 대통령이 실온 정치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관련돼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 여야가 지금 머리 맞대고 하고 있지만 뭐 특위 구성이 돼 있지만 실제 이 부분도 대통령이 한마디 야당 대표 불러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부탁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의 대화와 타협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애써 만날 필요 없다? 잘 되고 있질 않잖아요. 여당과 야당이. 그러면 중재 역할을 한 번쯤 해볼 뻔직한데 의장님도 안 하고 대통령께서도 안 하고 이 폐해는 누가 집니까? 야당은 뭐 그 대화 파트너가 안 된다라는 어떤 모욕 한번 당하면 그만이지만 이 폐해는 다 국민이 지는 거예요. 뭐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만나야죠. 제일 야당 대표하고 어떻게 안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면 좋죠. 그거에 대해서 아마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점에 만나는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한 게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은 지난번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 만난다고 했을 때 그때 왜 안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면 좋잖아요. 그리고 단독 회담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모양이 좋잖아요. 나는 밥 먹는 자리에 안 갈 거야. 그리고 대통령 안 만나요. 안 만나고 난 다음에 당내 막 시끄러워. 시끄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대통령한테 나 단독 회담 하겠어. 나 만나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 그 의도가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게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그럴 때 대통령이 조금 더 촉구하기도 하고 뭐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면 대통령은 흔쾌하게 여야 대표들 다 만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상황에서 만나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짧게 예, 예. 말씀드리면 당시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내란 특검법,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야당 대표나 우려하는 바가 컸잖아요. 그럼 대통령께서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을 조금 더 여야가 맞대보자. 내가 불러서 한번 여야 간에 조율할 가능성이 있는지 들어보겠다. 그러면서 자리를 마련했으면 모르는데 특검법 통과 바로 시켜놓고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면 현안은 이미 다 현안대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해결해놓고 뒤에 가서 뭐라고 위로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참석 안 했던 부분이고 이의 순서라는 것이 어떤 현안 처리 전에 차라리 문의만이라도 이 처리 전에 만나서 뭐 이 처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런 정도의 그 순기능적인 절차만이라도 좀 지켜주셨으면 그러면 저희가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 그런 비난 받아도 뭐 합당하다고 봅니다만은 거꾸로 됐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설득을 위해서 초선 의원들을 만났지만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나름 고심 끝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당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극명하게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아주 좋은 결과물이. 어제는 이렇게 초선 의원들 만났고요. 오늘은 중진 의원들을 만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설득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자리인데 보면은 이제 뭐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입장차만 확인했다. 오늘은 좀 어떻게 다른 모습이 보여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다르겠죠.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 입장도 고려할 거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정무적 판단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대화가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재선 의원들도 또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 쪽에 찬성 쪽 여론도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여론들을 다 종합적으로 아마 듣고 난 다음에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당내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진 문제가 정청래 대표가 애초에 통합 합당안을 던질 때 내부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던졌기 때문에 이렇게 파열음이 더 커진 측면이 있잖아요. 앞뒤가 좀 뒤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의원들하고 만나서 서로 간의 생각이 무엇인지 당대표 자기의 입으로 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차피 선거라고 하는 건 진보 보수 표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표를 우리가 갖고 오는 건 굉장히 절실한 문제다. 이렇게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다. 좀 진즉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들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는 참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권리당원 투표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의원들하고 충분히 숙고하고 서로 간의 의견차를 좀 줄여가면서 의원들의 얘기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안을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아직 통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들이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려지면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오늘 모 신문에서도 내부 비밀 문서를 이제 보도를 하기도 했던데요. 그러니까 흡사합당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조국혁신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까지 사실 다 봐야 돼서 변수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금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표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고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집권 여당이 뒷받침을 제대로 못하고 입법으로 그것들을 증명해 보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문제 해결하고 또 개혁 과제들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금 합당 문제를 좀 질서 있게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 그게 지금 정청래 대표 앞에 놓인 오히려 더 큰 숙제이기도 하다. 이런 여론들을 좀 감안해서 무조건 속도만 붙이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당론을 모아가면서 의견을 모아가면서 합당 문제를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모아서 당론을 모아야 하는데 이게 모아질 것 같으신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뭐 그 당 입장에서 보면 합당이 지방선거에 긍정적 요인은 맞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뭐 야합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내부 경쟁 상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진보 진영의 파일을 나눠 갖다가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주면 어쨌든 선거에서는 사표가 확연히 줄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 등을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안에 있는 내부 세력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12명의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다음에 당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 당대표 선거에 투표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 헤게모니 싸움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지 명분은 그 정청래 대표가 갖고 가는 거예요. 다만 정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난 1인 1표제 그 관련돼서 통과시킬 때 당원들은 찬성 많이 했지만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16표 차이였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중앙위원회의 허들을 넘기 위해서 저렇게 중앙위원회는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압도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빌드업이다. 쉽게 말하면 어떤 본인의 의사를 설파하는 것보다는 절차적 정당성 플러스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지 뭔가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둔다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계속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오로지 한 가지만 갖고 명분은 어떤 걸 내세우든지 간에 한 가지 당대표 연임 아니겠어요? 그 연임이고 본인과 이해관계가 맞는 그 당대표 연임의 의미는 뭐냐면 다음 공천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공천권을 통해서 본인의 우군을 많이 국회에 입성시키게 되면 대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대권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합작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정치 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일관되게 글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여러 가지 뭐 원색적인 비판이 나오니까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과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상에 상상을 더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불쾌감을 드러내고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조금 전 이제 부위원장님께서는 어쨌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의지대로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정청래 대표는 일단은 뭐 본인 스스로가 승부수를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합당으로 가려고 합당 절차를 밟으려고 시도할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당원 주권주의. 그러니까 당대표 혼자서 내가 결심하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민주당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원들이나 아니면은 뭐 중앙위원이나 당무위원이나 전부 설득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합당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아무리 연임을 염두에 두고 뭐 그보다 더 긴 어떤 그 로드맵을 두고 뭔가 움직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계획한 대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계획과는 달리 뭔가 앞에 있는 현실의 장벽이 생겼으면 그걸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 장벽이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다. 또 그런 과정을 넘어가야, 그 허들을 넘어가야 결국 합당이든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지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반응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당대당,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신설 합당이 되게 될 경우, 그건 뭐 조국혁신당에서 바라는 바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훨씬 더 많은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 흡수합당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지금 뭐 문건에 나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최고위원직, 지명직 최고위원직 한 자리를 받기 위해서 과연 합당을 해야 하는가? 이건 조국혁신당이 또 판단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합당의 필요성이 뭐냐고 얘기할 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갈 때 두 당이 정말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한 숙제가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뭐 대권놀이, 숙주, 말받기 막 이렇게 얘기가 험하게 나가기 시작하면 화학적 결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양쪽의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금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감정 싸움으로 가게 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당이 앞으로 어떤 노선으로 갈 것인지, 또 선거 승리를 위해서, 또 앞으로 더 많은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합당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양당 모두 좀 고민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들을 밟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전 당 지도부 인사들과 만찬을 가졌고, 혹시 여기서 뭐 합당과 관련한, 혹시 뭐 지금의 현안과 관련한 입장이 살짝이라도 나올까 저희가 주목을 했었는데, 여기선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합당이 그 본인한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어느 쪽에 치우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당내 경쟁자가 한 울타리로 들어와서 차기 대권에 대해서 경쟁하게 되면 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나쁠 것이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야당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야당이었던 조국혁신당이 여당이 된다면 그 또한 집권 이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는 게, 조국 대표가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내 역학관계를 보면 저 부분이 점점 고착화된다는 거죠. 이제 조국혁신당이 들어가서 친문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당내에서 어떤 세력화하게 되면 친문 세력이 헤게모니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사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친명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은 나쁠 게 없어요. 다만 친명 세력 입장에서 보면 브랜드 세력이 쪼그라들거나 조건부 헤게모니를 갖게 되니까 그 부분은 불편하겠죠.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당내에서 해결할 문제인 것인데, 정치판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거죠. 여당이 점점 커지는 현상, 그다음에 행정 권력도 대통령의 행사 이 양상을 보면 점점 커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견제받지 않는 이 세력이 점점 커지는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국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국내심이 뭐 전단적인 당원 뭐 주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민주당이 오히려 그렇다고 봐요.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몇 번을 당원 단계를 고쳤습니까? 그래서 당의 헤게모니를 짓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 헤게모니 장악에도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가면 그런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럼 최근 발언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 부동산과 관련한 메시지를 최근에 연일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 발언에 이제 뭐랄까요, 숨은 의도 또 해석을 좀 여러 가지로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발언만 놓고 보면 보유세 문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을 좀 더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신년 기자회견 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세금 문제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싶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세금 문제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는 이미 법안이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뭘 신설해서 뭘 새롭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예 조치만 이제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 다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더 이상 유예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걸 세금 문제를 건드렸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걸로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손을 대지 않으면 결국 한국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한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그 잃어버린 30년이 생겼던 결정적인 계기가 부동산 버블이 꺼진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잠재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일본이 겪었던 일을 그대로 지금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언제 어떻게 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 금융시장에 충격이 조금이라도 가해지거나 할 때 갑작스럽게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새롭게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는 거겠죠. 그거는 대체 투자처인 주식시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그동안 얘기를 해온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들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중과 맞기 전에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새롭게 신규로 대기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거를 차단하는 효과를 염두에 두는 것 같고요. 그 마지막 카드로 지금 잡고 있는 게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난 다음에 도입했던 세제 문제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공정시장 가액을 부동산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때 포함하도록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법이나 아니면 보유세를 주로 고가의 주택에 좀 더 집중해서 매기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머릿속에 그 카드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발언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뭔가를 내놓는 그 어떤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뭔가의 대책을 만들면 임기 내내 그걸 끝까지 밀고 가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대통령의 SNS 글을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의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방향성이라든가 문제의식을 좀 엿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저 부분은 똘똘한 한 채 얘기하잖아요. 한 채 얘기하는데 법인들은 소유하지 말라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주거용이 아닌 똘똘한 한 채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다 팔아야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개항에 국회의원직 수행하실 때 분당집 안 팔았잖아요. 그건 투기인가요? 투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이건 증세를 위한 로드맵인 거예요. 증세를 위한 거. 왜냐하면 부동산 한 채 갖고 있는데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실현되는 거고 그래 거기에 과세하는 건데 안 팔잖아요. 한 채는. 그러면 거기에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거는 어쩌라는 겁니까? 보유세 인상하면 그걸 어떻게 팔아요? 팔고 무주택자로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증세를 하고자 하는 거죠. 저건 주택 정책이 아니에요. 세금 정책인 것이지. 두 번째는 이 집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다주택자가 14%예요.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가 양도세 중과를 계속 유예했더니 신규적으로 다주택자가 늘어나더라. 이런 통계가 있으면 그걸 통계 제시하면서 할 수 있어요. 2020년도에 법이 제정돼 가지고 이걸 매해 우리가 유예해 왔더니 그 사이에 새로운 다주택자가 이 정도 늘어났네요. 그거를 제시하면 대통령 말씀이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최대한 이게 다주택자의 중세를 유예하면서 얼른 파세요라고 해왔 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1년도에 이거 문재인 청와대하고 부딪히면서까지 유예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택 정책의 일환 주거 안정책이라기보다는 저는 증세를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선거를 앞두고 나서 뭔가 책임질 세력을 가상의 세력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두 분의 해석까지 들어봤고 이 대통령의 어떤 SNS 발언 속에서 다주택자를 막위에 이제 염원을 판 사람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고 부동산에서만큼은 좀 정치가 빠져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을 좀 내놓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다주택자들을 옹호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6채 갖고 있다,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이제 야권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옹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우리가 공산품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모르겠는데 한정된 자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에 더 이상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땅 위의 집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럼 굉장히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나는 자유시장 경제 안에 있기 때문에 100채를 사든 200채를 사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태도로 가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주택자가 273만이에요. 그리고 2주택 이상이 191만입니다. 그럼 그렇게 여러 채를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또 자기가 적을 둬야 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무조건 악마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하고 있는 본질은 바라보지 않고 이 대통령이 누차 뭐 정치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돈은 막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걸 가지고 마치 말장난하듯이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대통령도 지적했던 것처럼 다주택자의 주택을 소유하고 팔 수 있는 자유, 그리고도 세금을 조금 내야 할 자유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무주택자, 청년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같이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아니 다주택자가 14%예요. 저도 생각보다 뭐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의 자가 보유율이 48%예요. 그럼 나머지 30%는 집이 부족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려야죠. 공급을 늘리는데 자가 공급 플러스 전세, 월세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주거 정책 아니겠어요? 근데 집은 뭐 재건축제가 말은 그렇게 막아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의 핵심은 그런 쪽에 있는 것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애당초에 정책 목적이 팔라고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옹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왜 당신들은 유예 조치를 더 하자고 하는 게 옹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악마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에 이거 유예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때 다주택자 옹호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민주당도 유예 왜 합의했어요? 옹호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상대방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책을 나름 의견을 내놓으면 이게 뭐 갈라쳐요.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의 공급이 부족한 건 맞는 거거든요. 그럼 공급 대책을 먼저 내놓고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 뭐 패닉 바잉을 막기 위해서 잠깐 내놓는 말씀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저렇게 몇 번 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보면 이제 똘똘한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이제 뭐라고 해요. 그럼 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집값을 올린 게 아닌데 팔고 어떻게 딴 데 갈 수가 없잖아. 지방 다 내려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대안적 정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증세 정책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더 토론을 계속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상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생긴 거는요. 이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그 이후에 거쳐서 윤석열 정부 때 세금을 대폭 깎아줬잖아요. 종부세를 사실상 형용화시켜 버렸어요. 공정시장 가액도 다 내려버렸고요. 그리고 뭐 공시가도 역시 현실화 거의 하지 않았어요.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낮아요. 낮은데 강남에 있는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끌에서라도 강남으로 가야죠. 근데 보유하면은 세금 부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강남 집값이 더 오르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 내 형편에 맞는 집을 가질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기대 수익을 나게 만드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걸 다시 어찌 보면 정상화시켜야지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집의 범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투기 수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게 보유세 중에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재산세는 저는 뭐 그건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의 세의 목적은 못 갚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담스러워서. 또는 비싼 거 대로 세금을 내라는 거 세금 정책인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 정책이 이용이 된다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그게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올린다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죠? 세금 더 내는 수뿐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부동산 정책입니까? 세금 정책이지. 그러니까 종부세는 징벌적으로 도입한 게 아니고요. 조세 형평을 위해서 사실은 도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세로 조세 형평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면은 종부세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강남하고 조세 형평이 맞지 않는 거예요. 아파트값 가지고. 그러니까 세금 정책이라는 그러니까 종부세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도입한다고 하면 사실은 원래 재산세로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세 형평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보유세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만들 건지에 대한 구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대통령이
거래세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를 SNS를 통해서 계속 암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통령께서 내가 재정적 수요가 많으니까 세금을 올리는 차원에서 조세 형평성도 가미하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뭐 악마 잡기 위해서 내가 선별적으로 주택 정책을 위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서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